안녕하세요. 7강 주제를 담당한 저는 성치화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동안 강의 잘 보셨나요? 이제는 자본주의라는 단어가 그렇게 낯설게만 들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제가 맡은 주제는 자본주의에는 근본 모순이 있다 입니다. 그동안 이현배 기자님의 기초경제 강의와 보는 눈을 키워봄 인강을 통해서 자본주의의 기초인 상품부터 시작하여 이윤과 잉여가치, 착취와 노동력 등의 단어들이 떠오를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본주의 근본 모순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격적으로 근본 모순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본주의 모순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모순이 있습니다. 바로 생산의 사회적 성격과 생산수단 및 생산물 소유의 사적인 형태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하자면 물건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생산수단을 가진 자본가와 임금을 받고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노동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본가와 노동자가 함께 한다는 점에서 생산은 개인적인 영역이 아니라 사회적인 성격을 지니는 것입니다. 제가 자본가와 노동자가 힘을 합쳐서 물건을 만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자본가는 생산수단만 가질 뿐 자신들이 노동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만들어진 모든 물건은 자본가 자신들이 다 가져갑니다. 뿐만 아니라 기계 설비와 같은 생산수단 또한 자본가 개인이 소유합니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내가 만든 물건이 나의 것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생산과 생산물 소유의 기본적인 모순으로 자본주의 모든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는 점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인간성에 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혹시 이현배 기자님 강연 중에 등장했던 아담 스미스라는 경제학자 기억나시나요? 이 사람은 인간의 본성을 이기적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자신들이 가진 돈으로 돈을 더 벌고 싶어하는 것을 인간의 본성인 이기심에서 나오는 거라 말하면서 자본주의를 정당화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정말 인간은 본성적으로 이기적인 존재일까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집에서는 아무리 멋지고 잘생기고 모범적이고 착한 아빠라고 해도 그 사람이 자본가라면 자신의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노동자를 착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본가가 노동자를 착취하는 이유는 개인이 착하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착취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노동자는 돈을 벌기 위해 자신의 모습을 자본가가 바라는 인간상으로 맞춥니다. 관련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얘기를 하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많이 하냐면 사람이 본성적으로 이기적이지 않냐. 사람들이 원래 다 이기적이고 그 이기적인 사람이 모인 그 사회도 당연히 이기적인 방식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쩌면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고요. 그런데 사실 인간이 이기적이다, 본성적으로 이기적이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제가 보기에 논란이 많습니다. 왜냐면은 어떤 사람은 가다가 물에 빠진 애기도 구해주고 싶고 막 이렇게 남을 도와줘야겠다는 생각도 분명 있잖아요, 우리한테는. 예를 들어서 인디안들 보면요. 옛날 이제 아메리카 인디언 생각을 해보면 뭐 이런 일이 있었대요. 그 뭐 서양 어떤 학자인지 뭐 인류학자인지 어떤 사람이 그 IQ 테스트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인디언들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방식으로 문제지를 만든 거예요, 풀 수 있게. 이 문제를 꼭 각자 풀어보고 저한테 다시 주십시오. 제가 평균을 내야 되니까. 근데 이 인디언들이 이 문제를 놓고 막 회의를 하는 거예요. 계속 같이 푸는 거야, 지혜를 모아가지고. 이 인류학자가 답답해가지고 아니 당신들 왜 각자 문제를 풀라니까 자꾸 모여서 문제를 푸냐. 이 사람들 대답이 참 아주 그냥 재밌어요. 뭐라고 하냐면 아니 왜 문제가 생겼는데 따로 풉니까? 같이 풀어야죠. 이런 얘기를 해요. 같이 나눠 먹고 같이 사냥도 협동해서 하고 그리고 애도 나오면은 같이 공동으로 기르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 환경에 더 잘 적응해가지고 그런 삶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 인디언 부족들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기심보다는 공동체 의식과 문제가 생기면은 서로 같이 풀어야 된다는 어떤 생활 습관이 문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인간이 본성적으로 이기적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떻게 생존의 방식이 되는지 한번 보죠. 아까 제가 얘기했죠? 자본가가 착하면 회사가 망한다. 좀 더 이기적이고 좀 더 많은 사람을 착취할 수 있는 사람이 더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이란 말이에요. 시스템을 보면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가 인간의 다양한 가능성 중에서 이기심을 자극하는 시스템이에요. 이런 조건 속에서 어떻게 사람이 이기적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기적이어야지 살 수 있는데 이 자본주의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또 있어요. 이 자본론에 나오는 것 중에 물신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 fetishism이라는 건데 물건 할 때 물, 이건 신이 됐다. God, 그 신이 물신주의. 예를 들어서 제가 5,000원을 내고 식당 가서 밥을 먹고 있어요. 근데 정말 더럽게 맛이 없어요, 이 밥이. 짜증이 나가지고 제가 이거 거의 먹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휙 버려버렸어요. 옆에 계시던 어르신이 젊은 사람 못 쓰겠구만. 어떻게 이 농부가 땀 흘려가지고 만든 이 음식을 소중하게 다뤄야지 이렇게 마음대로 버리나 하면 우리 일반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이고 참 어르신 참 오지랖도 넓네. 내 돈 내고 내가 사 먹는데 내가 버리든 뭐하든 내 맴이지. 거기 욱하는 마음이 생길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먹던 그 음식이 단순히 내가 5,000원 내고 사 먹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니면 부모님이 새벽같이 밭에 나가서 허리 두들겨가면서 만든 음식이다. 근데 이제 맛이 없어. 그게 그냥 먹는데. 제가 그거 버릴 수 있어요, 그렇게? 당연히 그럴 수 없죠. 아무리 싸가지가 없는 놈이어도 그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왜? 그 음식들이 어떻게 여기에서 오게 된지 내가 아니까. 누구의 노동에 의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상품이나 재화들은 사실은 누군가의 노동에 의한 거란 말이에요. 집, 건물, 선설 노동자가 만들었으니까 있는 거죠. 제가 입고 있는 옷, 여러분이 못 쓰는 필기도구, TV, 모든 게 다른 사람의 노동 때문에 있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거꾸로 여러분이 취직을 해서 어떤 분야에서 열심히 일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노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혜택을 베푸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은 여러분의 노동으로 도움을 받겠죠. 이렇게 사실 우리는 화폐라고 하는 어떤 환상을 걷어내고 보면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는 노동의 공동체로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자본주의 사회는 이런 모든 노동의 공동체 관계를 다 끊어내고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가냐?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화폐. 농부의 노동을 통해서 나온 이 음식물은 저에게 5,000원짜리 밥이 되는 거예요. 저희 윗돌이는 어떤 옷 만드는 노동자의 노동이 아니고 뭐 2만 원짜리 윗돌이가 되는 거예요. 뭐 1억짜리 집 뭐 이런 식으로. 돈을 주면 그걸 제가 살 수 있죠.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자, 이런 속에서 살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환상이 생길까요? 아, 돈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겠죠. 돈 주면 뭐든지 다 오니까. 근데 실제로 그럴까요? 여기에 화폐를 한 20억을 쌓아놓고 전 세계 사람들이 아무 일도 안 해요. 그리고 나서 1년 뒤에 여기 와보면 이 20억짜리 종이 쪼가리가 20억짜리 물건으로 바뀌어 있습니까? 전혀 아니죠. 우리가 누리는 모든 물건은 인간의 노동에 의해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화폐에 의해서 모든 게 상품화되는 그 세상에서는 돈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죠? 모두가 뭘 추구하게 되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돈이라는 가치를 추구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두가 돈에게 빌죠. 돈을 추구하고. 그러면 모든 가치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돈이 되면서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돈이면 애비도 없는 거예요. 돈이면 친구도 없어. 우정이 어딨어? 응? 돈이면 남이 어떻게 가정이 파탄되든 마든. 응? 회사가 돈을 벌기만 할 수 있다면 노동자 몇 명 잘라버리는 거는 다 정당화가 되는 거예요. 왜? 돈이 가장 중요한 가치니까. 그렇게 되면서 우리 삶이 어떻게 되죠? 상당히 망가지는 거죠.
얼마나 폐해가 많습니까, 지금 물신주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본주의, 우리 인간이 본성적으로 이기적인 게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가 우리를 이기적이고 물신주의, 돈만 하는 돈벌어주로 만든다. 인간이 갑자기 나면서 어느 순간 유전자가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인간은 다양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인데 이런 어떤 객관적 환경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이렇듯 자본주의는 인간을 이기적이 되도록 강요합니다. 다음으로 공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황은 자본주의에서 경제활동이 축소되는 과정이 아주 급격하게 진행되는 현상입니다. 높은 실업률과 임금 삭감, 물가 하락, 기업활동 위축 등을 동반하는 아주 심각한 경기 침체 상태입니다. 공황이 발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본가가 경제활동을 하는 목적은 자신의 이윤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에 있습니다. 자본가는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무제한적으로 생산합니다. 만약 정부가 기업에 너 더 이상 물건 만들지 마. 안 그래도 남아도는데 왜 자꾸 만드는 거야? 라고 말하면 기업은 정부에 반발하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할 것입니다. 야 정부야, 너가 뭔데 내 경제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야. 너가 내 사적 소유권을 침해할 권리는 없어. 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소비자들이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임금으로는 소비자가 물건을 무제한적으로 구매할 수는 없는 것이죠. 즉 자본가의 무제한적 생산과 소비자의 수요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업은 과잉 생산으로 창고에 상품은 쌓이지만 돈이 없어 소비자는 물건을 구매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본가는 더 이상 상품을 팔아서 이익을 남길 수 없게 되고 사회적으로는 경기가 침체됩니다. 공황이 전 세계적으로 타격을 입혀서 아주 심각한 경제 위기를 불러온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1929년 세계 대공황인데요. 관련 영상 하나 보시죠. 주식값이 떨어지고 있어. 내 주식은 어제보다 절반이나 떨어졌다고. 망했다 망했어. 내 전 재산을 주식에 투자했는데. 더 늦기 전에 갖고 있는 주식을 모두 팝시다. 1929년 10월 24일 목요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주가가 갑자기 폭락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검은 목요일이라고 불리는 이날 사람들은 주식을 팔기 위해 증권거래소에 몰려들었습니다. 주식은 한순간에 휴지 조각이 돼버렸고 이와 함께 각종 상품의 가격도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주가가 폭락하자 많은 회사가 문을 닫았고 회사에 돈을 빌려주었던 은행들도 그 돈을 받지 못해 파산하였습니다. 은행과 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미국엔 실업자가 넘쳐났고 날마다 일자리를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일자리를 달라! 오늘은 일자리가 좀 있으려나. 며칠째 집에 한 푼도 못 갖다 주고 있다고. 아휴, 앞으로 뭘 먹고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은행이 문을 닫아 그동안 저금했던 돈도 모두 잃었단 말이오. 대공황이 지속되면서 사회 혼란과 불안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뿐 아니라 1973년 석유파동,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등 공황은 주기적으로 발생해왔습니다. 공황은 그저 우연히 생기는 경제 위기가 아니라 경기의 상승과 하강이 반복되어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929년 세계 대공황에서 세계 경제는 어떻게 회복하였을까요?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이 펼쳤던 뉴딜 정책으로 대공황을 극복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는 어느 정도만 맞는 말이고 현실에서는 전쟁을 통해서 극복 가능했습니다. 1929년 세계 대공황 이후에는 2차 세계대전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은 계속해서 자신의 몸집을 불립니다. 그런데 나라 안에서 더 이상 이윤 추구를 할 수 없게 되는 거대한 자본은 나라 밖 전 세계로 이윤 추구의 눈을 돌립니다. 여기에서 나라마다 있는 거대 자본끼리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식민지 경쟁을 시작합니다. 나라 안에서 발생한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2차 세계대전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경쟁이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난 것입니다. 전쟁이라는 국가 비상사태에는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이 동원됩니다. 전쟁은 인력과 물자, 자본을 급격히 소모하는데 특히 군수산업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모든 실업자는 전쟁에 동원되어서 없어집니다. 2차 세계대전 결과로 미국은 영국을 제치고 세계 최강국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가장 강한 나라 미국은 세계 대공황을 2차 세계대전으로 극복하면서 세계 최강국이 되었던 것입니다. 즉 전쟁으로 가장 많은 이익을 본 나라가 미국인 거죠. 미국은 자신들의 본토에서는 전쟁을 하지도 않고 팔짱만 낀 채 세계대전 상황에서 다른 나라에 아주 많은 무기를 공급하며 막대한 이익을 획득하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전쟁에 희생되고 죽어가던 자본은 전쟁으로 되살아나게 됩니다. 전쟁은 많은 사람을 희생시킵니다. 그런데 그 희생의 대가로 독점 자본은 부활하였습니다. 자본은 전쟁을 통해서 침체를 극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은 국가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자본과 국가는 어떤 관계를 맺을까요? 자본가가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본주의 기본 모순은 더 심화됩니다. 앞에 강의에서 보았듯이 자본가는 이윤을 추구할수록 노동자를 더욱 착취하고 자본은 거대해집니다. 자본도 치열한 경쟁을 합니다. 더 많은 이윤을 얻지 못하면 경쟁에서 패배하고 자본가는 몰락합니다. 경쟁에서 이긴 자본가는 도살한 기업을 쌍값에 흡수하며 더 커집니다. 이런 과정에서 독점 자본이 출현합니다. 제조업 등의 산업 부문에는 돈이 필요합니다. 돈을 가장 많이 보유한 곳은 은행인데요. 은행은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로 이윤을 얻습니다. 그 이후에는 은행이 기업의 주식을 사들이는가 하면 직접 투자를 하면서 거대한 자본을 형성하는데 이렇게 형성된 자본을 금융자본이라고 말합니다. 금융자본은 거대한 독점 집단입니다. 그 집단 안에는 의사를 결정하는 소수의 지배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탄탄하고 거대한 자본을 토대로 정치와 나라 전체에 큰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이러한 지배 체제를 금융과두제라고 합니다. 금융과두제의 가장 큰 특징은 국가기구를 이용하여 이윤을 독점적으로 확보한다는 것입니다. 산업 부문이 어려울 때 국민의 세금으로 보조하고 필요할 땐 국가가 산업 부문을 위한 정책을 제정합니다. 국가가 자본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 증거로 민영화 정책이 있습니다. 정부가 철도, 의료, 교육, 전기, 통신, 수도 등의 공공부문을 민영화하여 자본의 이윤 추구 대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가난한 사람들은 공공부문을 이용하기 어려워집니다. 또 다른 정책으로는 노동시장 유연화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회사가 노동자를 쉽게 해고하고 고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을 만드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비정규직을 많이 양산하는 거죠. 결국 노동자의 운명은 자본의 이윤 추구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 참 슬프지 않나요? 이 강의를 보시는 청년들 어렵게 생계 유지하고 있지 않나요? 알바나 비정규직 일을 하면서 미래를 고민하고 있진 않나요? 우리의 미래가 불투명한 것이 과연
우리의 능력 문제일까요? 아니면 자본주의 모순 때문에 생기는 문제일까요? 이 강의를 통해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탄핵 이후 우리나라 경제가 4월 위기설을 맞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큰 불안과 정치 불안이 겹칠 때면 등장하는 게 바로 위기설입니다. 이 안으로는 탄핵 정국의 대규모 구조조정, 그리고 밖으로는 통상 압박과 금융 불안 우려가 대두하면서 최근 확산하고 있는 4월 위기설은 나라 안팎의 어려움이 이때쯤 일제히 겹치면서 경제가 위기 국면에 빠질 수 있다는 게 골자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는 새로운 성장 동력도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실물의 위기이며 그만큼 해결책이 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위기는 어쩌다 우연히 생기는 자연 발생적인 것일까요? 아니면 자본주의의 특성상 생길 수밖에 없는 위기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